사실상 인정을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겉으로는 북한의 핵 보유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지, 대부분의 많은 국제사회에 있는 국가들은 사실상 북한은 핵무기를 가진 국가다라고 하는 지점에서는 거의 인정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왜 가졌는가? 예. 북한이 자기가 가진 안보 불안이 있어요. 근데 이 안보 불안은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 우리와 동일한 경험을 했는데, 동일한 경험이 지금 양쪽 다 안보 불안이 온 거예요. 네. 바로 6.25 전쟁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안보 불안의 내용은 뭐냐면 언제든지 미국이 대량 공습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북한이 지금 머릿속에 두고 있는 게 있어요. 2차 대전 이후에 핵무기 보유국의 본토가 공격당한 적은 없습니다.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 경제의 신과 함께로 들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3프로TV 많이들 봐주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신과 대화 시간으로 여러분 또 뵙게 됐는데, 오늘은요 어쩌면 굉장히 심각한 주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 금융시장이나 또 우리 투자의 세계에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소재인데도 우리가 사실 피상적으로만 알죠. 이게 본질적으로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진행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주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바로 핵 문제입니다. 특별히 북한이 이제 7차 핵실험을 한다는 얘기가 이미 뭐 거의 정설처럼 퍼져 있는 상황이라서 더 심각해 보이죠.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의 조동준 교수님 모시고 이 얘기를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이거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요, 가장 궁금한 게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군마저도 북한이 핵실험 준비 마친 상태라는 얘기를 한 바도 있고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합니까? 만약에 한다면 언제쯤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 많은 분들은 이제 그 미국의 중간고사 선거가 끝났으니까 네. 이 지점이 가장 적기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저는 안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해요. 네. 그 전서부터 계속해가지고서 예. 북한이 굳이 7차 핵실험을 할 이유는 없다라고 이제 주장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유를 따져본다면 예. 핵실험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생각해 볼 분이 북한이 엄청나게 핵무기와 관련된 기술적 진보를 이루었으면, 네. 그리고 그 진보를 이루었다. 근데 주변에서 믿어주지 않는다. 네. 그때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허. 기술적 성취가 있을 경우. 예.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요즘은 잘 안 하지만 북한이 국내 정치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 때 이게 핵실험이라든가 뭔가 과학적 성취를 보여줌을 통해 가지고서 국내 지지 기반을 결집시키는 이런 효과를 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북한은 그런 방식을 사용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그 두 가지 조건이 구비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 첫 번째는 지금 이제 북한이 보여줬던 그 담론 체계, 북한에서 보내는 신호를 바라보면 북한에서 핵무기와 관련된 엄청 높은 기술적 진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지금 암시 같은 게 아직 안 보여요. 예. 두 번째는 북한은 이미 6차 핵실험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네. 핵실험을 국내 정치적 지지 기반 확충 예. 이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 구비되지 않은데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외부 세계에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신호를 보겠다. 북한이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세 번째 측면에서 핵실험이 약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 7차 핵실험을 했을 경우에 예. 무슨 신호를 지금 국제사회한테 보내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 가지고 저는 실익이 없다고 보여져요. 네. 그럼 이 상태라면 북한은 굳이 7차 핵실험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핵실험은 예. 굳이 이렇게 폭발을 일으킴을 통해 가지고 대부분 나라들은 하지 않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핵실험을 한 거죠? 북한 말고는?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1998년에 마지막으로 핵물질을 폭파시킨 거예요. 네. 그게 마지막 실험이에요. 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1998년 이후서부터 핵무기 기술, 핵무기를 안 만들었는가? 만들었거든요. 네. 그럼 그런 나라는 어떻게 하는가? 미임계 핵실험이라 그래가지고서 컴퓨터를 통해서 모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핵 물질들을 핵융합이 일어나거나 핵 분열이 일어나는 그 임계 지점, 그러니까 네. 연쇄 반응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실험 조건을 만들어서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실험 조건을 우리가 조금 수치적으로 압력을 더 가한다, 열을 더 가한다 이런 수치를 바꿈을 통해서 앞으로 어느 정도의 폭발력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과학적으로 그냥 실험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세히 국제 뉴스를 따라가시는 분들은 2021년도에 미국이 미인계 핵실험을 했다라고 하는 게 작게 나와요.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거는 큰 폭발이 일어나야지 사람들이 관심을 그러네. 끄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선진국들은 이미 실험실에서 미인계 핵실험을 하지 저렇게 북한처럼 핵무기를 터뜨리지 않는 거예요. 저건 그러니까 대내외적인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야 그런 물리적인 핵실험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핵 능력을 가졌는데 국제사회가 믿어주지 않는다. 예. 나의 기술적 성과를 맨 마지막 수단에 보여주겠다. 예.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북한은 이미 국제사회로부터 핵을 가지고 있고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 이렇게 인정받고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네요. 사실상 인정을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겉으로는 북한의 핵 보유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지 예. 대부분의 많은 국제사회에 있는 국가들은 사실상 북한은 핵무기를 가진 국가다라고 하는 지점에서는 거의 인정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예. 제가 2013년에 남미에 있는 그 비핵화 조약 5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곳에 갔었을 때 남미에 있는 국가들이 뭐를 생각하고 있었냐면 그러니까 남미에 있는 국가들이 자기들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을 자기들이 합의하면서 핵무기 보유국한테는 우리를 핵무기로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하라라고 압박을 해요. 예. 그중에 북한한테도 우리가 그거를 지금 압박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하는 소수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지금 말을 하긴 쉽지만 북한은 200킬로톤 정도의 핵무기를 폭발시킬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는 국가다라고 사실상 인정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200킬로톤이면 어느 정도 위력입니까? 200킬로톤 정도를 만약 지금 우리가 상상하기가 힘들지만 예. 우리가 광화문 상공에 지표에 딱 붙을 때 터트린다라고 네. 생각하면 우리가 실험을 해보면 한 27만 명이 즉사합니다. 그리고 후폭풍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 방사성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추정해 보면 한 76만 명 정도는 그보다 좀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정도는 사망한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만약 북한이 6차 핵실험 때 사용됐던 200킬로톤의 핵무기를 예. 정말 광화문에 떨어뜨린다면 기본적으로 한 100만 명에서 120만 명 정도의 서울 시민이 며칠 내로 사라진다라고 사실상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막 소름이 끼치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핵무기가 핵폭탄이라는 그런 형태로 해서 전쟁에 사용된 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것뿐만 아니라 거의 사례가 거의 없는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두 도시에 투하돼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전쟁에 이 핵무기가 쓰여진 게.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핵무기의 위력이라든지 핵무기가 전쟁의 수단으로 쓰여지는 어떤 팩트보다는 그때 그 인상, 그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 뭐 무언가도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 평소에 그런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교수님이. 핵무기에 대한 오해 때문에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논의 자체가 왜곡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신 바가 있단 말.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핵무기가 예. 거의 신화라고 우리가 생각될 만큼의 어떤 그 언론 담론 체계에 지금 포위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핵신화가 특징이 뭐냐면 핵무기가 절대무기다. 네. 지금 이제 그 영화 반지의 제왕을 예. 보시면 거기 절대 반지가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반지를 가지면 모든 힘을 가진 것처럼 예. 핵무기를 가지면 그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네. 한국 분들 중에서 이 핵신화를 가지고 있는 퍼센티지가 이렇게 제가 이 통계 조사를 해보면 한 70% 정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핵무기는 절대 무기고 이걸 상대방이 가지면 나는 죽고 그 내가 그래야지만 내가 가질 때 그 절대 무기를 가진
이 상대방과 대응을 할 수 있다. 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예. 하시는 거죠. 근데 이 핵신화는 그 2차 대전의 맥락 속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 등장을 하냐면 그 당시에 이제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핵무기를 떨어뜨리기 전에 고민이 많아요. 네. 그 고민의 내용은 지금 일본이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에 따르면 이미 항복을 했어야 되는데 항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일본이 항복하는 조건이 일본이 본토와 식민지가 분리되면 항복할 거다. 예. 왜냐하면 일본은 해외에서 자원이 들어와야지만 제국을 유지하는 국가였거든요. 예. 그래서 첫 번째 미국 사람들이 일본과 전쟁할 때 일본 해군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일본 해군이 무력화돼 가지고서 지금 이 식민지로부터 자원이 일본으로 안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항복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일본을 항복시키는 조건 첫 번째 조건이 자기들이 잘못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생각은 그러면 일본을 항복시키기 위해서는 공습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대량으로 공습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습에 의한 피해가 실제 핵무기에 의한 피해보다 훨씬 더 컸었어요. 2차 대전 중에.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가장 유명한 그 이 공습이 1945년 3월 9일서부터 10일 사이 그 밤 사이에서 이 대규모 공습이 동경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죽었다는 사람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공습을 했는데도 항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얘를 항복시키는 방법은 결국 가서는 해병대가 상륙하고 뒤따라서 육군이 상륙을 해서 결국 본토를 점령해야지 항복하겠구나. 근데 그 항복 조건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계산을 해본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미국 군인 한 20만 명이 죽겠구나. 상륙전을 펼치면. 상륙전을 펼치고 점령까지 네. 다 하면. 예. 그래서 일본 정부가 항복하는 데까지. 네. 그다음에 민간인은 한 100만 명 정도가 죽겠구나. 예. 그러니까 이 120만 명이 죽는 조건으로 항복의 조건을 달성하기가 너무 큰 부담인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옆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끔찍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를 떨어뜨리면 일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항전의 의지가 약화될 거고 예. 일본 지휘부가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조건에서 핵무기를 떨어뜨리고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핵무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일본이 항복했는가? 그건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건 사실이 너무 아닙니다. 충격을 받아가지고 와 이러다가 절멸되겠다. 그래서 예. 그 신화는 일왕의 항복 교서 때문에 나온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 날 예. 우리가 정오에 일왕이 항복한다는 교서를 발표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항복하는 교서가 아니라 교서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연합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수용하라고 내가 명령을 내렸다. 예. 근데 그 연합국의 요구 조건은 무조건 항복이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항복이었는데 그러면 왜 항복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야 돼요. 예. 그 항복을 왜 하는가를 설명하는 요인 중에 앞에 이런 설명이 나와요. 적들이 무시무시한 무기를 사용했다. 네. 그 무시무시한 무기가 바로 핵무기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왕은 자기가 항복해야 되는 이유를 국민들한테 설득하고 지금 군인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핵투하로. 핵투하로 얘기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무기를 지금 적이 사용한 상황에서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일본 전체가 멸망할 수도 있다. 심지어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나의 요구를, 군인들한테 연합국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라고 네. 이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쟁을 일으킬 때 개전의 명분도 중요하지만 맨 마지막 항복의 명분도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왕은 이 항복의 명분을 지금 강경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예. 그 당시 강경파는 누구냐면 일본 군부예요. 그러니까 일본 군부는 끝까지 옥살을 해야 된다고 버티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일본 군부한테 니네들이 왜 항복할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하는 최후 수단으로 핵무기를 언급했는데 실제 그러지는 않았던 거예요. 네. 그 실제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거는 놀랍지만 미국이 2차 대전 중에 전략폭격조사위원회라고 하는 비밀 조직이 있었어요. 예. 이 비밀 조직은 전략 폭격이 실제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항전 의지를 떨어뜨리는지 정도
그다음에 전략 폭격을 한 후에 진짜 군수물자의 생산이 줄어드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객관적으로 수치를 통해 그렇군요.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2차 대전 중에도요. 독일 내에도 미국 스파이들이 있었고 일본 스파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 스파이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다 끌어왔던 거예요. 그 나중에 그 전략폭격조사위원회가 폭격을 하기 전에도 일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심스럽게 비밀 설문조사를 해요. 예. 그다음에 설문조사가 이게 폭격이 끝난 후에 다시 공개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근데 핵 폭격 때문에 일본이 패전하겠다고 예상했던 일본 사람들 숫자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아, 그 공격을 받았음에도. 예, 그래서 그 수치가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있는 사람들은 핵 공격 받고 난 후에 아 우리가 전쟁에 졌구나라는 퍼센티지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높아요. 근데 그 높은 수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핵무기가 실제 사람들의 마음에 항전 의지를 떨어뜨렸는가 정도가 있긴 있는데 크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로 그냥 다 이제 우린 이제 끝났다 기법이야. 생각한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다음에 이 전략폭격조사위원회가 또 누구를 조사하냐면 네. 일본 전쟁 지휘부의 그 사람들을 다 면담을 합니다. 당신들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항복하기로 결정을 했는가.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첫 번째 히로시마 핵무기가 떨어졌잖아요. 네. 일본 지휘부는 히로시마의 핵무기가 떨어지고 난 후에 이게 어떤 무기인지를 파악하지 못했어요. 뭔가 신무기를 쓴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거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두 번째 나가사키 네. 핵무기가 또 떨어진 거예요. 그때도 이 핵무기가 뭔가 신무기를 쓰는 것 같은데 내용이 네. 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나가사키 핵무기가 떨어지고 난 이후에 네. 드디어 소식이 들어옵니다. 소련이 참전한다. 그때 그 전쟁 지휘부에 있는 멤버들이 이거는 우리가 전쟁이 이제 졌다. 그러니까 그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전쟁 지휘부가 맨 마지막으로 전쟁에 우리가 졌다라고 거의 사실상 확신한 게 소련이 들어온다는 뉴스였다. 예, 그게 1945년 8월 9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전쟁 지휘부를 구성하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 내에도 여전히 강경 반응하는 일본 육군과 해군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항복하면 우리 쿠데타 일으키겠다. 우리끼리라도 최대한 싸우겠다라고 이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멤버들이 안에 이 구성 멤버들의 의견이 이제 일치되지 않으니까 그 멤버들이 최종적으로 일왕한테 갑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9일 그날 밤서부터 10일 새벽까지 일왕 앞에서 지금 최옥사파와 항복파가 거기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일왕이 결국 가서는 항복파의 손을 들어줘요. 네.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은 일왕이 무서운 무기 때문에 우리가 항복한다. 그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핵신화가 된 거죠. 핵무기를 가지면 저 항복하지 않던 일본도 항복한다. 그러니까 그게 1945년서부터 1949년까지 미국에서 만든 담론 체계인 거예요. 네. 우리가 핵을 가졌으니까 너 소련 꼼짝하지 마. 내 말 들어.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퍼뜨렸던 거였고. 그때 유일한 핵보유국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생각을 지금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어떻게 들으면 우리 교수님 생각은 핵 보유국 핵무기를 무기 체계로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전세라든지 뭐 그 상대국 그 적대국이겠죠. 적대국가의 어떤 그 전쟁의 어떤 양상이나 균형이나 이런 것들이 그걸로 인해서 다 붕괴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 예. 우리가 지금 이제 2차 대전 이후에서 일어났던 전쟁 중에서 핵무기를 가진 국가와 핵무기를 가지지 않은 국가가 싸웠던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라본다면 우리가 익숙한 6.25 전쟁은 핵을 가진 미국과 핵을 가지지 않은 중국이 지원군 형태를 통해서 이곳에서 싸웠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한테 익숙한 전쟁이 또 하나 있어요. 베트남 전쟁이죠. 베트남 전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핵무기가 절대 무기라면 당연히 미국이 이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해 전쟁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비겼습니다. 네. 베트남 전쟁에서는 미국이 졌어요. 예. 그 두 전쟁 모두 다 미국은 핵무기를
이게 쓸 수 있을까 그 당시에 검토는 했었습니다. 아니, 근데 쓰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만주에도 떨어뜨리고 그렇게 계획했는데 결국 안 썼단 말이에요. 예. 그 왜 그래?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거는 예. 전쟁의 목적. 우리가 지금 무기를 쓰는 거는 무기는 수단이에요. 예. 무기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예. 근데 핵무기를 떨어뜨린다고 해가지고서 내가 지금 요구하는 기대하는 목적 이게 달성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1950년 지금 6.25 전쟁 당시로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1951년 3월 달이 조금 더 심각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1951년 3월 달이 되면 우리가 일사후퇴를 겪고 중국 지원군들이 지금 이 충청도까지 내려왔던 그런 시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지금 미국의 이 합참에서 핵무기를 떨어뜨려 가지고 이 전세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탐색해 보자. 네. 그래가지고서 미국 합참에서 그걸 고려를 해요. 그래가지고서 그럼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딜까 두 군데를 찍어봅니다. 하나가 평양이고 두 번째가 김화, 금화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왜 평양인가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북한이 쏘니까 여기에 이제 군수물자도 많을 거고 인력자원도 많을 거고. 그렇죠. 근데 평양을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미 폭격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예. 여기다가 핵무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가? 핵무기는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 떨어뜨려야지만 그래야 효과가 신비한 발생하는 타격을 거죠. 주죠. 예. 예. 근데 평양은 그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거예요. 예. 그러면 철원 지방에 떨어뜨릴까? 왜 철원 지방이냐면 거기가 중국 인민지원군이 가장 숫자가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 중국 인민지원군의 이 군인 숫자를 많이 없앨 수 있는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거기를 가가지고서 또 정찰을 해보니까 이 중국군이 다 지하 참호를 파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에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군인도 많이 죽일 수 없는 무기고 그다음에 사람도 많이 죽일 수 없고 경제 생산 능력도 파괴할 수 없어. 쓰면 일부는 죽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핵무기를 쓰고 난 이후에 이 파괴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걸 싫어합니다. 네. 그러니까 핵무기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파괴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목적과 수단의 비례성이 우리가 전쟁을 할 때 고려해야 되거든요. 예. 이게 수단이 너무 큰 거예요. 목적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못 사용하는 거예요. 예. 이게 베트남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미국이 핵무기를 쓸 수 있을까를 고려를 해봅니다. 네. 근데 가가지고서 핵무기를 투하할 지점을 가가지고 보니까 지금 북베트남은 이미 인적 자원을 다 지금 이제 집중되어 있는 것이라 소개시켰죠. 그다음에 다 은폐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지하돼 있고.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핵무기를 쓸 수 있을까?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실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핵무기를 잘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쉽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핵무기를 쓴다고 하는 것은 전쟁의 수단과 목표 그 두 가지의 고려 상황에서 우리가 고려하는 거지 우리가 핵무기를 쓰면 파괴력이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쓸 수 있을 거다. 그렇군요. 그렇게는 쉽게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흔히 우리가 전술 핵무기 또 전략 핵무기 그냥 뭐 전술보단 전략이라는 게 더 상위의 개념이니까 전술 핵무기보다는 전략 핵무기가 훨씬 더 파괴력이 있는 거겠지 정도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는 거고 북한이 갖고 있는 이 핵무기 체계는 어느 무기 체계라고 구분을 할 수 있는지요? 북한은 전술 핵무기와 전략 핵무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전술 핵무기와 전략 핵무기를 구분하는 것에 관련돼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네. 전략용인가 전술용인가 핵심은 군인 대상으로 군인 시설 대상으로 공격한다. 모든 무기는 전술 무기입니다. 예. 전략 무기는 군인 대상이 아닌 군사 시설이 아닌 다른 목표로 공격한다. 모든 게 전략 무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전략 무기는 경제 생산 능력과 인적 자원을 파괴시키기 위한 무기로 사용하면 모든 게 전략 무기인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예를 들면 같은 핵무기인데 예를 들면 군인 집결지에 쏘면 전술 핵무기고 예를 들면 도심에 쏘면 전략 핵무기고 그렇다는 맞습니다. 얘기인가요? 예. 같은 무기를? 같은 무기를. 그래요? 예. 그게 원래 그런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북한이 가지고 있는 200킬로톤 6차 핵실험 당시에 가장 큰 폭발력을 가진 게 200킬로톤이라고 추정하거든요. 네. 근데 200킬로톤 되는 전략 핵무기를 강대국은 안 가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강대국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무기 체계를 보내기 위해서는 여기 로켓이 있다고 쳐요. 그럼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폭약, 지금 우리가 로켓을 쏘기 위해서 연료가 필요하잖아요. 그 연료에 맞게 이 무기 체계의 파괴력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예를 들어가 지금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쏩니다.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전술적 목적으로 쓸 수 있는가? 예. 쓸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경제적으로 효과적이지 않은 거예요. 어허.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전략용 무기 정도가 되면 먼 거리에서 10,000km 정도를 날아가야 되잖아요. 예. 비용이 엄청나게 커요. 그 큰 비용이 드는 무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중대 정도를 파괴시키기 위해 사용한다. 돈 낭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와 같이 장거리 무기 체계에는 전술 무기를 결합시키지 않습니다. 전략 무기를 대부분 다는군요. 폭발력이 그보다 훨씬 더 큰 예. 엄청나게 큰 이 무기들을 결합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200킬로톤은 사실상 그 강대국은 전략 무기로 안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거를 전략 무기로 사용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술 무기에 적합한 핵탄두를 네. 전략용으로 사용하는가 전술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북한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200킬로톤 되는 무기 체계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광화문에 떨어뜨린다. 이거는 전략용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술 핵무기 전술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무기를 전략적 목표. 그러니까 전략적 네. 목표는 결국 사람들의 마음에 심리적 충격을 주거나 네. 아니면 경제 생산 능력을 파괴시키는 목적. 이걸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목적으로 나누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200킬로톤 정도의 무기를 북한이 요즘 얘기하기에 전술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공항 파괴, 항만 파괴 이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핵무기를 동일한 핵무기를 예를 들어 가지고서 지금 그 군사 시설 예를 들어 본다면 아마 대구 공항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대구 공항 정도를 지금 파괴시키기 위해 사용을 한다. 그런 전술적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전술핵이고. 예. 네. 북한이 이제 핵 보유를 하기 시작한 게 아마 2000년대 들어와서 아마 핵 실험도 하고 또 대외적으로 우리 핵 갖고 있다라고 시위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벌써 그렇게 치면 거의 20년이 다 돼 가거든요. 이걸 북한의 현재 상태를 포함한 핵 보유를 단계별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진척이 될 거고 또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그 북한의 핵 사용과 우린 경제를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변수로서 좀 검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북한이 자기가 핵을 가지고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시점은 2003년 하반기서부터 2004년을 넘었으면 예.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다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실제로 북한이 자기가 외무성의 공식 담화를 통해서 핵무기 보유 선언한 것은 예. 2005년 2월 10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가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패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도박판에서 말하는 것처럼 둘이 이제 게임을 벌일 때 네. 내가 이 패를 보여줄까 보여주지 않을까의 결정인 거죠. 그러니까 그 핵은 이미 이 폭발이 일어나는 그 기계 자체는 조악한 형태로 이미 아마 2003년 하반기나 2004년쯤에 가졌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걸 가졌어라고 하면 공개적으로 발표한 게 2005년 2월 10일. 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2007년이 되면 드디어 이제 핵실험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그럼 북한이 일종의 국제사회한테 내가 지금 핵을 가졌다고 하는 걸 이제 보여줘야 되는 그 시점까지 왔다고 생각했을 때 보여주거든요. 그때 2007년 당시에 북한 외무성에서는 핵실험 성공을 주장하면서 이 핵무기는 자위적 핵 억제력.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면 이 무기를 보복 공격용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네. 하는 의지를 밝힘을 통해서 예. 나를 공격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런 용도로 이제 언급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게 2007년서부터 그게 북한의 핵 담론 체계예요.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 상대방이 어떤 무기 체계를 가졌지만 이 무기는 아주 예외적 경우에 네가 나를 공격할 때만 쓸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면 덜 걱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2007년에 북한에 핵실험을 했지만 상대적으로 그 시기가 아주 위험한 시기를 거치지 않았던 이유는 북한이 나 핵을 가졌어. 근데 핵은 네가 나를 공격하면 그때 보복용으로 쓸 거야.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공격하지만 않다면 굳이 아주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안정된 시기를 불편하지만 지났던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시점은 진짜 가졌겠어? 이렇게 약간의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던 초기니까. 왜 그러냐면 네. 북한이 1차 핵실험에서 보여줬던 핵폭발력의 기술 능력이 예. 이게 크게 위험스러운 정도가 아닌 거예요. 폭발력이 네. 너무 낮았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폭발을 시킨다 하더라도 이거를 무기화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핵폭발 물질을 가지고 있는 기차 어떤 이 도구가 있다고 쳐요. 그럼 이거를 미사일에 장착을 시키든지 아니면 비행기에 가지고 떨어뜨리든지 그렇죠. 아니면 정말 사람이 지고 가서 폭발을 시켜야 되는데 그 당시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은 이게 아직 그렇게 발전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폭기로 이론적으로 북한의 전폭기가 내려와서 그 이 시설을 핵 물질들을 떨어뜨릴 수는 있어요. 근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폭기의 능력이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우리 공군에서 다 격추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자네가 뭔가 핵 반응이 일어나는 어떤 기구를 가졌는데 저게 무기화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언제까지냐면 2007년서부터 2011년까지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이 입장이 바뀌는 게 질적인 이 변화가 발생하는 시점이 2012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게 북한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잘 몰랐는데 그 당시에 북한의 노동신문에서 2012년 2월 달에 전략 로켓 사령부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전략 로켓 사령부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온 개념이냐면 소련이 핵 무력을 전략력 공격용으로 무기를 만들 때 편지했던 부대 이름이 전략 로켓군이에요. 예. 아 그러면 그때 우리가 추산을 했었어야 되는 거야. 아 북한이 이제 이 무기를 이 폭발시킬 수 있는 이 무기 체계를 무기화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 와 있고 이제 이거를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와 있다는 걸 염두에 뒀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그 당시에 눈여겨봤어야 될 지점은 전략 로켓군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사용할 때 아 북한이 당분간 1950년대 구소련에 가지고 있었던 핵무기 사용 담론 그러니까 핵무기를 공격용으로 사용할까 생각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소련이 1950년대 핵무기를 매우 공세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그 담론 체계를 따라가겠구나라고 추정할 수가 있었어야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2012년에 전략 로켓 사령부라는 게 등장하는 그 순간 2013년 우리는 위기로 접어든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는 이제부터 북한이 핵무기를 공세적으로 그리고 외교적으로 협박용으로 사용하는 시기를 우리가 곧 직면할 겁니다. 대비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2012년 하반기서부터 지금 남북한 관계, 북미 관계가 흐트러지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2013년 그 심각한 위기를 겪었던 거예요. 네. 그 2012년 분곡점서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가 북한이 핵무기를 가장 공세적으로 사용하려는 시기예요.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북한이 2013년에 김정은이 우리가 자위적 핵 억제력을 가졌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말을 하면서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에서 핵무기를 쓸 수 있을까? 적의 공격을 억제하고 네. 적의 공격을 격퇴하고 그다음에 적의 공격의 본거지에 보복 공격을 하기 위해서.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상대방이 북한에 대해 가지고서 핵무기가 아닌 통상무기를 사용해도 재래식 무기 북한은 얼마든지 핵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언급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쨌든 방어 수단이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 공격 받으면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 실제 2012년서부터 17년 그 시기에 북한의 공식 담론은 여전히 보복용이라고 말하지만 핵무기를 선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무지 넓혀놔요. 네. 뭐냐면 이렇게 말하면 적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임박이라고 하는 이 징후는 자의적이죠. 자기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북한의 이 핵을 사용하는 논리 자체가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시기가 가장 심하게 우리가 이제 2012년 하반기서부터
17년까지 그 위기 과정이 그 중간에 우리가 겪었던 위기가 목함지대로 인한 위기도 겪었고 2013년 위기도 겪었고 2016년에서 17년 그 시기는 뭐 이 화염 그다음에 그 서울 불바다 이런 얘기들이 뭐 미국과 그다음에 북한의 입에서 계속 등장을 했었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시기인 거예요. 예. 근데 흥미로운 지점은 2017년 하반기가 되면 북한이 이제 6차 핵실험도 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도 세지고 네. 그래서 자기가 드디어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지점이 오는데 네. 놀랍게도 그 지점이 북한이 핵무기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더 방어적인 용도로 바뀌는 시점이에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갑자기 그걸 톤다운 시킨다? 그럼 사실 약한 모습으로 보이는 거고 기술의 발전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진행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로켓은 계속해서 쐈기 때문에. 근데 왜 갑자기 방어용이라고 제안을 했을까요? 자,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2012년에서 17년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예. 핵무기 숫자도 적어요. 예. 그다음에 이 핵무기를 발사시키는 이 발사체 요것도 숫자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 상황에서 지금 상대방이 알고 있어요. 아, 북한은 끔찍한 무기를 가지고 있구나. 근데 그 무기의 종류가 무기의 숫자가 한 20개에서 30개 정도가 되겠구나. 네. 그다음에 얘네들이 이동하는 경로를 다 파악할 수가 대부분 좀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선제 공격이에요. 예. 그러면 북한도 아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의 정도가 되게 적어요. 근데 이 자산이 상대방의 선제 공격을 통해서 내가 지금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서 북한이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네가 공격 징후를 보이면 내가 너를 공격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네. 그러면 핵무기를 없애기 위한 그 선제 공격 자체가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 자체가 내가 지금 매우 중요한 자산을 내 주머니에 가지고 있어. 근데 이 자산을 내가 무력화되거나 뺏길 위험성이 커. 예. 라고 생각했다면 상대방이 너가 약간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나 핵무기 꺼내 쓸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그 자신들의 핵무기에 대한 성격 규정을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해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대응도 그 변경의 논리 구조에 맞춰서 무언가 대응을 해야만 이 효과적으로 대응이 될 텐데 이게 엇박자가 나면은 전혀 다른 얘기를 맞습니다. 다른 문법으로 하는 시기가 올 수 있고 그러면 오히려 더 사태가 심각해질 수 있다. 그렇죠. 그게 지금 이제 그러네요. 예, 우리가 이게 시간이 이제 이거 다행히 이 대담 프로는 예. 시간이 기니까 이렇게 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긴 얘기를 하는 과정의 중간에 이 사라진 것이 무지 많거든요. 네. 근데 분명한 바는 우리가 이 핵무기와 관련되어 있는 이 복잡한 논리 체계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상대방한테 설명을 드리고 나면 네. 그럼 아 우리의 대응 방식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예. 핵 신화를 가지고 있게 된다면 예.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예. 거기다가 북한이 아 너희의 공격이 임박한 징후가 보이면 내가 핵무기를 공격할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 제가 나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얼마든지 핵무기를 선제 공격할 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면 예. 우리의 반응도 오히려 북한 쪽을 더 북한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이런 것들을 더 이제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이 핵이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하고 또 뭐 핵실험을 할 때마다 비핵화라는 이 세 글자를 뭐 어떤 진영이든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진보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그쪽에서는 이 평화 분위기를 통해서 비핵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보수 이쪽 진영에서는 북한을 계속 압박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비핵화를 쟁취할 수 있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수님의 그 핵보유 이후에 북한의 핵 담론의 구분점을 이렇게 보면 과연 이게 평화, 대화 혹은 어떤 형태의 압박 이걸 통해서 북한의 핵을 포기시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없습니다. 못해요? 슬프겠지만 네. 두 가지 방식 다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핵무기를 북한이 가지는 그 마음의 논리는 네.
위협 인식이에요. 자기가 포위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과 북한 사이에 지금 이 군사비 차이를 보면 예. 북한의 군사비는 우리의 10%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네. 그리고 북한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우리보다 작은 경제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 군인 숫자를 저렇게 100만 명 가까이 유지하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북한이 가지는 안보 위기 때문에 그래요. 예. 지금 이제 그 김프로께서는 상상할 수 없겠지만 우리 현역 군인의 숫자가 북한의 현역 군인 숫자보다 항상 적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죠? 예. 아니에요. 북한의 현역 군인 숫자가 예. 훨씬 더 적었습니다. 언제까지? 1976년까지. 그렇습니까? 저희 우리 생각은 저기는 100만 대고 우리 한 60만이고 아니에요. 그렇게 그렇지 되는데. 않아요. 우리가 60만 대군을 먼저 유지합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의 현역 군인 숫자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1976년까지는 네. 북한이 생각하기에 자기의 경제력이 충분히 예. 한국을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기술력도 그랬다고 생각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예. 북한이 1970년대 경제 상황은 괜찮았었어요. 60년대를 비교해 보면 북한의 경제 상황이 좋았었고. 네. 그러니까 북한이 그 시기는 1960년대 70년대 시기는 그렇게 대규모 병력을 유지함을 통해서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네. 근데 바로 우리의 군사비가 북한의 군사비를 상회하는 그 순간이 1976년이에요. 예. 그때부터 북한의 군인 숫자가 현역 군인 숫자가 우리보다 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북한은 저기는 그러니까 고정돼 있는 국가야라고 생각하죠. 실제 자료를 보면 북한은 반응하는 국가입니다. 네. 자기가 처해 있는 경제적 상황, 그다음에 이런 상황에 맞춰 가지고서 입장도 바꾸고 군인 숫자도 만들고 이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북한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굉장히 정태적이다. 예. 그런 왕조 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한 고집, 이념, 주장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으면서 시스템도 그대로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죠.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데 것 그렇지가 같네요. 않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자면 북한이 핵무기를 왜 가졌는가? 예. 북한이 자기가 가진 안보 불안이 있어요. 근데 이 안보 불안은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 우리와 동일한 경험을 했는데 동일한 경험이 지금 양쪽 다 안보 불안이 온 거예요. 네. 바로 6.25 전쟁이에요. 음. 그러니까 6.25 전쟁에서 우리도 6.25 전쟁을 시작하면서 언제든지 북한이 서두를 수 있어라고 안보 위협을 가진 거고 북한도 마찬가지로 6.25 전쟁을 겪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안보 불안의 내용은 뭐냐면 언제든지 미국이 대량 공습을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6.25 전쟁 중에 한국에서 죽은 사람들 숫자와 북한에서 죽은 사람들 숫자를 비교해 보면 북한에서 죽은 사람 숫자가 많습니다. 근데 그 북한에서 죽은 사람 숫자가 대부분이 폭격을 통해 죽어요. 물론 이제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6.25 전쟁 중에 그 이 피해는 약간의 과장이 돼 있어요. 예. 약간 웃긴 얘기를 하자면 지금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월남을 해버렸어요. 예. 그러면 사망이군요. 그렇죠. 사망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않으면 거기 역적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가 비슷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예. 우리도 마찬가지고 저쪽도 마찬가지고 예. 그 약간의 과장을 생존을 위한 과정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의 피해가 심해요. 예.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그 공습의 피해 이게 머릿속에서 계속 돼 있고 그 공습의 피해를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 국민들한테 북한 사람들한테 지속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학습을 시키다 보니까 자기조차도 그 멘탈리티에 빠진 거예요. 네. 피해 의식에. 예. 그럼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를 가지고 얘들도 생각하기에 자기가 경제력이 좋았을 때는 그래 소규모의 군대지만 우리가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많은 물자를 받고 네. 결합시킴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 그렇죠. 근데 1970년대 이후서부터는 더 이상 북한은 우리랑 경제적으로 경쟁할 수가 없어요. 네. 그 상황에서 이 지금 재래식 무기에서 전략의 열쇠를 뒤엎을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핵무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자신의 생존에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북한이 지금 머릿속에 두고 있는 게 있어요. 2차 대전 이후에 핵무기 보유국의 본토가 공격당한 적은 없습니다. 이거는 김정은이 자기 육성으로 한 말이에요. 네. 우리가 핵을 가졌기 때문에 미국은 김정은의 말입니다. 나의 나라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굳이 있다면 9.11 테러 정도예요. 그게 테러는 가능할 수 있어요. 전쟁은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정규군에 의해 가지고서 대규모 정규군이 핵무기 보유국의 본토에 상륙해가지고 전쟁을 벌인 적도 없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규군이 부딪힌 적은 없었던 거예요. 네. 그걸 정확하게 김정은은 알고 있어요. 핵무기가 전쟁 억제용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 안보 불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북한의 입장에서 핵을 계속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 조건 하에서 우리가 네. 예를 들어서 더 많은 압박을 통해 가지고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낼 수 있다. 우리가 지금 대북 제재하면 북한이 피해 보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그 피해의 정도가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기할 정도까지의 요인으로 될 수 있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몇 년 동안 전 정부에서 뭐 그게 이제 트럼프랑 같이 했던 뭐 어쨌든 간에 여러 차례 만나면서 예. 비핵화에 대한 회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색이 있었잖아요. 예. 그건 어떻게 그것도 별로 의미 없는 일을 했던 건가요? 의미 없는 일을 했던 겁니다. 핵무기 자체는 북한은 포기할 의사가 없었어요. 예. 초기서부터 북한이 내었던 메시지는 뭐냐면 비핵화는 원칙입니다. 예. 원칙은 누구나 얘기할 수 있어요. 예.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핵무기 보유국도 비핵화가 원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아주 극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중국이 핵실험을 할 때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비핵화를 위한 활동으로 핵을 가진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어떻게 해요? 비핵화를 비핵화 위한 전 활동으로 핵을 세계의 가진다? 전 세계의 비핵화를 위해서 우리가 핵을 가져야겠다. 그 논리예요. 그러니까 그 논리 자체는 왜 그러냐면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뭐 1960년대까지 돌아가면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 제국주의 국가가 있고 네. 그 제국주의 국가가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이 제국주의의 광포함이 있으면 자꾸 핵 확산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핵을 가짐을 통해서 제국주의의 이 광포함을 이 억제할 수 있다. 이런 논리 체계로 이제 핵을 가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 핵무기를 가지는 국가도 모두 다 원칙으로 비핵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저는 이제 2018년 그 국면에서 분명히 공개적인 자리에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려는 게 아니라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가진 국가가 말하는 비핵화 원칙을 입으로 말하는 거지 저 마음속에 진짜 핵무기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타의 국가들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이라는 게 미국,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나라들을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나라들, 그냥 정상 국가들이라고 표현하는데 핵을 갖고 있다. 결국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북한도 그런 반열에 오르고 싶은 거고 그 나라들의 공통점은 핵 보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최종적으로 비핵화가 목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대열에 들어가고 싶었다. 그거죠.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면 핵무기를 가지면서 정상 국가로 인정되는 국가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예. 그 특징은 첫 번째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가장 큰 조건이 뭐냐면 핵무기를 해외에 반출하지 않겠다. 예. 그거는 북한이 처음서부터 약속을 한 거예요. 예. 그다음에 그 뭐 또 다른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핵 위협을 심각하게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제한적 용도로 사용하겠다. 예. 그거는 언제부터 사용하기 시작하냐면 북한이 2018년 이후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담론 체계예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2017년 그때까지는 핵무기를 매우 공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던 그 가능성을 넓혔는데 2018년 김정은 신년사서부터 핵무기의 사용 용도를 줄이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를 그리자 보면 2007년서부터 2011년까지는 핵무기를 매우 제한적으로 네. 네가 공격했을 때 그때 핵무기를 쓸 수 있다. 그러다가 이제 2012년서부터 핵무기 사용 범위가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다가 2018년 김정은 신년사의 그 메시지는 뭐냐면 핵무기를 자위적 용도로 조금 더 방어적 용도로 사용하겠다. 예. 그 메시지를 내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남북한 대화가 시작됐던 거예요. 네. 그 메시지의 내용은 북한에 보여줬던 메시지의 내용은 내가 다른 핵무기를 가진 국가 비슷하게 네. 움직일 거야. 핵포기가 아니라. 핵포기가라는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그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핵무기 보유 국가가 내는 그 담론책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한국적 특수성, 북한 특수성에 집중하다 보니까 네. 몰랐거나 어쩌면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데 몰라서 그랬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감췄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몰라서 그랬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2018년 당시에 지금도 이제 혹시라도 이 유튜브 시청자들이니까 제가 2018년에 이 남북 정상회담 있고 그 시점에 제가 공개적으로 말을 했어요. 북한은 핵 포기를 하려는 국가가 아닙니다. 그냥 핵 보유를 한 정상 국가처럼 네. 지금 움직이려고 하는데 네. 그거를 지금 신호를 발산한 건데 우리가 지금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러면 우리의 대응도 우리가 어떤 형태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든 제재를 통해서든 저 북한이 갖고 있는 핵을 없앨 수 있다라는 논리 구조를 만약에 포기해 버린다면 우리의 대응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도 핵을 보유한 정상 국가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오케이 인정할게 대신 정말 정상 국가 돼야 돼 이렇게 가거나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두 개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예. 자 이제 뭐냐면 국내 정치적으로 지금 네. 3프로 TV를 시청하시는 대부분 분들은 예. 경제에 무척이나 관심이 많죠. 예, 관심이 많고 예. 계산이 빨라요. 예. 근데 핵무기와 관련돼 가지고서 경제적으로 계산을 하라고 일반 시민들한테 제가 얘기를 하면 예. 이거 수용하기 힘듭니다. 블랙홀입니다. 예. 지금 제가 예. 이 TV를 대담을 하고 나서 예. 얼마만큼 많은 공격을 받을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되게 두렵기는 한데 학자로서 그냥 말씀해 주시면 예, 됩니다. 두렵긴 한데 예.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정상 국가처럼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둡시다라고 말하는 것도 절대 국내 정치로 용납이 안 됩니다. 네.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우리가 실제 북한이 핵 포기를 갈 수 있도록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핵 포기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거는 국내 정치적으로 봤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이지만 네. 실제 일어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나머지 하나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그 논리는요. 우리도 핵을 가진다. 그거는 국내 정치적으로 수용 가능한데 3프로 TV 시청자들은 바로 알아차릴 겁니다. 우리가 핵을 가진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이제 저는 농담삼아 이렇게 말을 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개인당 국민 소득이 1만 달러 이하로 가는 걸 감수할 의사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약간 극단적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대의존도가 무척이나 높은 국가예요. 네. 우리가 핵을 가진다. 다른 나라들이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핵을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는데 한국이 핵을 가진다? 그러면 한국 네가 진짜 안보 위기에 빠졌으니까 너 핵 가지는 걸 내가 용납해 줄게. 국제사회가 이런 식으로 나올까요? 아닐 겁니다. 아니 정전 상태의 상대방이 핵을 갖고 있는데도요. 그리고 포기 안 한다는데도요. 그래도 용납 안 할 겁니다. 국제사회는. 네. 우리한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희는 재래식 전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 우리는 북한의 재래식 전력보다 훨씬 더 높은 재래식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우리는 탄도미사일 숫자가 북한의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체계를 가진 잠수함을 이미 운용하는 국가예요. 네. 그리고 우리는 거의 핵무기의 폭발력에 근접하는 집속탄을 만들어내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는 충분히 재래식 무기에서 북한을 압도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사용해서 북한의 공격을 억제할 수 있어. 핵무기를 가지는 것은 과도한 거야. 그리고 핵무기를 가지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인류 전체의 그 보편적 규범에 따르면 그거는 우리가 수용할 수 없어. 그 논리 체계가 우리한테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가 입어야 될 경제적 피해예요. 한국 제품이 얼마만큼 많이 더 팔릴 수 있을까? 네. 우리가 핵을 가지겠다고 하는 그 순간서부터 그때부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현실론으로 들어가서 그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현실 인식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우리 정부가 북한에 혹은 우리와 함께 공동 보조를 취해야 될
나라들에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미 벌써 우리는 겉으로는 비핵화를 계속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 비핵화를 바로 북한이 할 거다라고 기대는 사실상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이런 말을 하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메시지의 내용 정확히 보십시오. 예. 우리는 무조건 대화를 할 수 있다. 예. 무조건은 뭐냐면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을 목표로서는 인정하겠지만 그거를 전제 조건으로 깔지 않겠다. 그 방향으로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네. 힘들지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움직이는 과정이 핵무기와 관련된 각 정파적 해석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정파적 해석이 있기 때문에 이 옮기는 과정이 이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느 한 발짝 지금 제가 오늘 이 대답에서 했던 내용 자체도 양진영에 따라 가지고 아주 곡해할 위험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치 체제의 이 우리가 한국에 있는 정파, 미국에 있는 정파도 마찬가지로 그 방향으로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북한은 비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 사실상 인정을 받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한국도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2018년 당시에 남북 대화를 할 당시를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은 핵 동결이 출발 지점이었던 거예요. 네. 더 이상 만들지 마라. 더 이상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핵 동결은 두 가지 의미를 네. 가지고 있습니다. 수직적 동결, 수평적 동결이라고 해서 동일한 품질, 동일한 파괴력을 가진 핵무기의 숫자를 늘리지 마라. 네. 이게 수평적 동결, 수직적 동결, 핵 탄두의 고도화 혹은 핵 탄두를 조금 더 소형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이게 이제 수직적 동결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출발 지점이 사실상 핵 동결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들었지만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핵 보유는 진행되고 있으면서 서서히 핵무기의 파괴력, 그러니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용도도 제한을 시키고 그다음에 핵무기가 가진 위험성을 줄이는 쪽으로 간 거죠. 이게 받아들이기 힘들시겠지만 미국과 소련이 그 당시에 했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탄두의 숫자가 미국과 소련이 가진 핵탄두의 숫자가 6,000기가 안 됩니다. 각 나라가. 네. 근데 핵탄두의 숫자를 가장 많이 가졌을 때 미국은 3만 기를 넘게 가졌었고 소련은 4만 기를 넘게 가졌어요. 그러면 과거에 3만 기가 넘던 핵탄두, 4만 기가 넘던 핵탄두를 지금 우리가 6,000기 정도 수준으로 미국과 소련이 줄이는 그 과정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정에서 서로 다 양쪽 다 핵무기가 어떤 특정한 용도에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서로의 암묵적 합의 그리고 명시적 합의 이것들이 오랜 시차를 거치면서 이루어진 과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거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한다는 조건에서 지금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되는 국가들이 서서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지만 절대로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할 수 없는 그 현상. 참 딜레마군요. 그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거예요. 딜레마예요. 그러면 이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대응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삼축 체제도 얘기하고 뭐 킬체인도 얘기하고 KAMD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 군사적으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죠? 군사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래식 보복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삼축 체계의 하나가 바로 우리의 대규모 보복 능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보복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핵을 쉽게 쓸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통상 무기에서 우리가 충분히 북한이 공격했을 때 보복함을 통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 공격을 할 수 없는 네. 그런 조건을 계속 가져야 되고 삼축제의 두 가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예. 하나가 이제 킬체인이에요. 그 킬체인은 북한으로 하여금 무슨 생각을 만드냐면 우리의 수뇌부가 사라지는 그 상황 그러면 내가 여기 중요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쓰지도 못하고 죽잖아요. 그러면 이건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 킬체인에 대해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그것 때문에 위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국민들한테는 아주 근사하게 우리 삼축 체계 완전히 구비했어요. 북한 우리 공격하지 못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지만 그게 구축돼 있다 하더라도 킬체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공개적으로
언급함을 통해서 굳이 북한과 갈등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킬체인의 특히 이제 삼축 체계 중에서 참수작전 그 능력 자체는 가지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보유를 해야 되지만 그거를 이게 이제 남북한 관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남북간이 갈등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정부 당국자의 입에서 나오는 건 그다지 현명한 일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에 미사일 방어 체제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개념적으로는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근데 돈이 너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삼축 체계의 가장 취약 지점은 바로 미사일 방어 체제입니다. 네. 우리가 이거 하고 싶은데 우선 남북한 사이에는 동선의 정도가 너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가지기 위해서는 탐지, 그다음에 궤도 추적, 요격 이게 매우 빠른 시일 내에 일어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럼 우리가 첫 번째는 탐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인공위성이 군사적 인공위성이 여기에 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거 인공위성 유지하기에 돈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네. 이거 우리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는 지금 한국의 경제적으로는 이게 지금 되게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탐지를 그렇게 빠르게 한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궤도를 지금 우리가 안정적인 궤도를 지금 탄도미사일이 가져야지만 요격이 가능하거든요. 네. 이것도 말로는 쉬운데 북한이 지금 이미 벌써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이 북한이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얘가 궤도를 이렇게 움직이다가 막판 지점에서 이렇게 선회하는. 그러니까 궤도를 바꾸고는 북한의 무기체계가 발전이 돼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럼 밑에서 요격 체제에서 미사일을 쏴가지고서 저거를 맞출 수 있다. 우리가 기대하기는 뭐 원샷 원킬 되면 네. 좋죠. 근데 실제로 그 정도의 능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축 체계 중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게 논리적으로는 가장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 게 미사일 방어 체제예요. 근데 이 미사일 방어 체제는 실제 작동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킬체인과 참수작전은 우리가 그 능력을 보유하는 쪽으로 노력하되 굳이 그거를 과시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삼축 체계의 그 보복 능력 이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전술핵 배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전술핵 무기가 거의 정파 사이에 지금 이 대결 국면이 돼 있는데 예.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술핵 무기 W61이라고 하는 핵탄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미국은 아주 좋은 전술핵 무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공대지 미사일, 그래서 네. 미사일에 써가지고서 쏠 수 있는 전술핵 무기도 있었고요. 공대공 전술핵 무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이제 그 전폭기 편대를 그 근처에 터트림을 통해 가지고서 전체 편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런 무기체계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무기체계 다 스스로 폐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핵 폐기 쪽으로 가기 때문에 남겨진 전술핵 무기 중에 가장 멍텅구리 전술핵 무기를 남겨둬요. 그게 W61이라고 하는 전술핵 무기인데 네. 그 전술핵 무기는 우리가 아는 B1, B2, B52, 그다음에 F15, F16 이런 이제 무기 체계에 달아 가지고서 떨어뜨리는 무기예요. 예. 그러니까 유도 무기도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지점에 올라가 가지고서 떨어뜨리면 얘가 자유낙하를 통해서 그 지점에 떨어지는 가장 좀 멍텅구리 무기를 남겨둬요. 이유가 뭐냐면 전술핵 무기를 가능한 한 쓰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전술핵 무기를 쓰게 되면 이게 전략 핵무기로 쓸 수 있는 임계점이 갑자기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그 W60이라고 하는 전술핵 무기도 한 200개 정도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정말 가장 멍텅구리 방식으로 자유낙하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가지는 거죠. 그러면 그 200개의 전술핵 무기 중에서 100개는 이미 이제 실전 배치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이. 그러니까 실전 배치라고 하면 얼마든지 명령이 내려지면 대부분 미국 같으면 15분에서 20분 그 정도 상태에서 전투기가 떠요. 전폭기가. 그러니까 그 상태로 준비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옛날 방식이네요. 그게. 그렇죠. 일부러 그렇게 가지고 있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핵 전쟁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군사 용어들은 예. 정말 오해를 전술핵 그러면
굉장히 이게 예. 기술적으로 어드밴스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다고 느껴지는데 그런 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미국은 아주 고도의 전술핵 무기도 개발을 시켰어요. 근데 예. 그거를 그거를 우리 쓰지 말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없앤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러면 남는 게 이제 100개 정도의 W61 그 전술핵 무기인데 그거를 한국에 갖다 놓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전술핵 무기를 이게 보호하기 위한 큰 벙커가 필요하겠죠. 네. 그 통제는 결국 가서 미국이 계속 통제할 거예요. 그다음에 그 전술핵 무기를 이제 그 전폭기에 탑재시키는 훈련 이거 연습도 해야 되거든요. 그 옆에 그러니까 이 핵폭격을 위한 편대를 옆에 이렇게 상시 주둔하든가 뭔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곳이 바로 북한의 선제 공격의 대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시팅덕이라 그래가지고 날지 못하는 우리는 공격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따져본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술핵 무기를 이 땅에 가져오게 되면 아 북한이 두려울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전술핵 무기는 괌에 있던 아니면 한국에 있던 북한을 공격할 때는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다만 그 북한의 사정거리 안에 있을까 사정거리 밖에 있을까 그거는 차이가 크잖아요. 여전히 한국에 오더라도 통제권을 미국이 갖고 있어요. 미국이 가지면서 그다음에 북한의 공격권 아래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무기를 한국에 줄 가능성을 우리한테 설득을 해봐라고 말을 해도 우리는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체계는 없어요.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논리체계는 그걸 가지면 우리 국민들이 마음에 약간의 편안함,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라고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데 그렇군요. 그렇게 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너 사정이야. 예. 네가 설득해라고 말하지 그걸 우리한테 그 나머지 100기 그 여유분 100기가 있는데 그 100기 중에 일부를 한국에 준다. 그건 상상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요.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한 우려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워낙에 뭘 많이 쏴대기 때문에 예. 뭐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또 그 생각 중에 하나가 옛날에 6.25 때도 그랬다는데 뭐 그죠? 서해 이런 데서 뭐 착착 뭐 이렇게 하다가 뭐 툭 터지고 뭐 그래서 자꾸 이런 빈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핵실험이고 그 다음에 또 뭐 전쟁이고 이런 이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걱정스럽게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 모두에 제가 그냥 결론적으로 질문을 해드렸는데 우리 조동준 교수님께서는 북한이 조심스럽게나마 7차 핵실험 할 이유가 별로 없는 상태의 국가다. 그리고 어쩌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그것을 다 인정하는 상황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7차 핵실험을 해야 될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그냥 종합적으로 또 오늘 이제 핵 문제로 모셨습니다만 어쨌든 남북 간의 어떤 정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시니까 최근 들어서 북한의 저런 잦은 미사일을 포함한 발사행위 도발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의미와 또 우리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대응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핵무기를 가진 국가가 통상적으로 생애 주기가 있어요. 예. 처음에 자기가 핵무기를 가지면 자기 주머니에 진짜 중요한 무기가 생기니까 예. 이 무기를 한번 활용해 볼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이 무기는 쉽게 쓸 수 없는 무기야. 그러면 이 무기를 맨 마지막에 보복 공격용으로 남겨둠을 통해 가지고서 나의 안보를 지킬 거야. 라는 예. 생각으로 순차적으로 조금씩 옮겨가요. 예. 어떤 때는 뭐 빠르게 있죠. 이 방향으로 옮겨가는 국가들이 있는데 어떤 국가는 좀 느리기도 합니다. 근데 생애 주기로 따지면 핵무기 초기를 가질 때는 엄청나게 자랑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핵무기의 공세성이 좀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1960년대쯤 되면 미국과 소련이 모두 핵무기를 우리는 방어용으로만 쓸 거야. 그러니까 네가 공격하면 내가 보복할 거야. 그 용도로 쓰겠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야. 그러면 두 국가가 이제 위기는 없을 거야. 아니에요. 여전히 위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핵무기를 가졌을 때 우리가 영어로 말할 땐 리스크 모니퓰레이션. 예. 그러니까 위험을 조작한다라고 말을 해요.
과거에 핵무기가 없었을 때는 여전히 통상 무기에서 재래식 무기에서 강국과 약국이 있습니다. 약국이요 여기한테 대들다가는 공격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약국이 지금 강대국이 나한테 좀 불만스럽게 얘기를 해도 예. 심하게 도전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약국이 핵무기를 가지면 이 강대국도 이 약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의 위험성 때문에 예. 그때부터는 약소국을 심하게 핵무기를 가진 약국을 심하게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상황이 되면 이제 약소국도 그렇고 강대국도 그렇고요. 두 핵무기를 가진 국가가 결국 가서는 국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누가 승리하는가 그 승리의 최종 지점은 놀랍게도 무엇에서 결정되는가 결기입니다. 결기. 예. 이게 슬픈 일이에요. 어허. 저는 이제 비유를 들자면 스타워즈입니다. 예. 그럼 스타워즈 처음에 출발할 때 보면 아주 근사하잖아요. 우주선이 다 등장하고. 근데 스타워즈의 결론의 맨 끝부분은 무엇에서 결정됩니까? 광선검 결투예요. 그거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두 나라가 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둘 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핵무기 사용의 임계점을 넘어갈지도 모른다. 그 위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결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이래요. 나 어쩌면 핵전쟁까지 갈지도 몰라. 나의 결기는 이 핵무기를 사용한 임계점 요 근처까지 와 있어. 그렇군요.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면 상대방이 굴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기 싸움이 지금 핵 보유국 사이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낮은 수준에서 일종의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확전, 에스컬레이션의 그 사다리라고 표현하는데 과거에는 강대 국가가 이 정도 얘기하면 그 정도 수준에 맞춰 가지고서 대응을 했는데 네.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에스컬레이션의 사다리를 확전의 사다리를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북한이 핵무기를 자기가 무기화를 시키고 난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네. 그리고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가 되면 될수록 당분간은 이런 모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현재 나타나는 모습은 핵 보유국이 자기의 위험을 조작함을 인위적으로 결기를 보임을 통해서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수용하게 만드는. 아, 그렇군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조금은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신 학자 서울대 정치외교학부의 조동준 교수님과 1시간 반을 이 주제로 얘기를 해보니까 이렇게 뭐가 뿌옇던 게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선명하게 지금 상태가 이런 거고 저 친구들이 왜 저렇게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자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셨을 것 같은데 다소간에 여기서부터 뭔가 출발해야 되겠네라는 그런 공감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북한의 핵은 폐기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주 현실적인 학문의 연구에 그럴 일이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안타까운 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또 그에 반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도 함께 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교수님 고맙고요. 혹시라도 이 사안 관련된 어떤 이벤트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한 번 더 저희 시청자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황은 위중한데요. 예. 그 위중한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까에 대한 네.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예. 상황이 위중하다고 말을 하지 예.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에 대한 얘기가 약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지혜는 결국 가서는 예. 다른 핵 보유국이 그 이전에 보였던 네. 모습을 분석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의 조동준 교수님과 북한의 핵 문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저는 다음번 신가대화 때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